네, 혁명의 거리에서 들레즈를 읽자. 김재인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건 이제 박정태라는 분인데, 그 양반은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들레즈를 연것을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뭐 서울대학 철학과 뭐 나와가지고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한 분이니까 약간 이제 깊이가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데 비해서 이제 약간 객관적으로 뭐 자기 나름대로의 들레즈에 대한 해석을 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읽으시면 좋겠고, 이분은 들레즈의 그 단행본 책을 가장 많이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들레즈의 철학의 독창성은 어디 있으며 실천적 대안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다양한 철학자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고,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줄기만 우리들 해왔듯이 이제 부수적인 것들은 에포케 가로쳐서 다 버리고 큰 줄기만을 찾아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들레즈의 철학, 새로운 시대의 철학이 왜 등장하게 됐는가 하는 걸 이제 저 머리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이 그런 그 어떤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만들어냈고 도래하게 만들었고 이제 철학에서도 이제 큰 변화를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소위 그 플라톤 철학에 근거한 견고했던 서양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하면서도 왜 전쟁하는지 죽어가면서도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그 문명, 그동안 쌓았던 문명을 파괴하는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이제 철학적이고 뭐 문명에 있어서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 이제 서양, 그리고 그 베이스는 이제 플라톤 철학인데 이런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국 이렇게 철학을 하고 철학에 근거한 사회를 건설한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뭐 외계인이 침공한 것도 아니고 뭐 뚜렷한 엄청난 무슨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인간이 가진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그 물자를 다 소모하고 사람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물질적인 큰 파괴와 더불어서 이제 회의를 느낀 거죠. 이런 철학 갖고 이러한 사상 갖고 이건 안 되겠다. 결국은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철저한 문명의 파괴와 더불어 이제 68년 이제 5월에는 프랑스의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68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그런 전쟁의 외적인 파괴가 일어났다면 이제 68 혁명은 내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문명이 그동안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던 이런 문명이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유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따로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중세와 근대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플라톤을 올라가고 이데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고정적인 불변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 데카르트나 뭐 이제 중세를 보면은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신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또 윤리 도덕적인 관념, 도덕관념.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줬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나쁜 짓 할 때는 가책을 느낀다. 뭐 이런 거. 또 수학 공리 같은 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디서든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는 그런 공리 같은 건 다 갖고 태어난다. 선험적으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기초가 돼서 만들어진 윤리 도덕적인 것들이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만들어낸 거고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명이 파괴되는 걸 보니까 이런 사상에 기초한 문명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사상에 기초한 사상이나 철학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철학이 만들어낸 불변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파괴시키자. 이게 68 혁명, 68년 5월의 혁명입니다. 금지하는 걸 다 금지시키자.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인류가 지키고 싶었던 게 이제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 제도가 살아 있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있어야 또 자녀들이 재생산해서 인류가 유지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다 파괴해도 보조를 시켰던 그걸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금지된 게 아무것도 없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안 된다는 게 없어요. 금지됐던 걸 다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파괴가 전쟁에서 일어났고 또 정치적인 파괴가 6.8 혁명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인류의 나머지 그동안 이렇게 문화이니 유산이니 뭐 철학이니 하는 게 다 없어져서 나중에 이제 한마디로 정리가 돼. 대리자가 해체 신학, 해체 철학. 다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고정된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문명이라는 게 그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허망하죠. 이제 어떻게 살지? 뭔가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유도 근거를 가지고 사유를 해야 되고 행동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 행동을 하는 거지. 짐승처럼 약육강식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살 수만 없잖아요, 인간이. 그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서양은 이제 플라톤 철학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고정돼 버렸고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뭐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오죽하면 뭐 천주교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죽은 다음까지도 관리를 해요. 다 그걸 제도하고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법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태어나야 되고 뭐 심지어는 임신하는 것부터 뭐 결혼부터 시작해갖고 뭐 남녀가 결혼해서 성생활하는 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생활 하는지 그것까지도 그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되네. 그 정도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갖고 제도화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 이거. 다 파괴해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래도 그 인간이라는 게 묘한 존재라서 그 싫기도 했지만 그래도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니까 따라서 살면 되는데 이제 알아서 살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철학을 재구성해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야겠다. 이 사회를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냐.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명, 외적인 문명이 파괴되고 내적인 어떤 가치가 다 파괴되면서 젊은 철학자들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이거 재구성해 나갈 건가. 근데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새로운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이 김재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 철학의 주류를 두 개로 분리를 해요. 하나는, 뭐, 독일에서 이렇게 수입된 칸트, 또 뭐 데카르트 시작한 데카르트, 뭐 칸트, 헤겔, 뭐 이런 쪽의 그 관념론적인 것이 그동안에 프랑스의 주류를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류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쌍벽을 이룬 다음에 꽁트를, 여기서도 꽁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뭐 과학주의 또는 여기서 자연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내추럴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 서양 문명을 지배했던 데카르트 시작한 관념론, 그 이제 줄기로 올라가 보면 플라톤 이원론부터 시작된 거죠. 그것이 데카르트, 뭐 칸트, 헤겔 이런 식으로 시작된 관념론보다는 그것이 그동안 세상을 지배해왔는데 이렇게 문명도 파괴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6.8 혁명을 통해서 타도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 말고 찾는다 그러면 결국 꽁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 특히. 그래서 이제 내추럴리즘, 뭐 그런 과학주의, 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 들레즈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젊은 철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철학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레즈의 그 독창성 얘기인데, 뭐 독창성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방향을 그쪽에 정했기 때문에 관념론에는 아주 실증을 느꼈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다른 철학자들은 고민만 하고 이제 개인적인 철학만 했지만, 들레즈가 잘한 건 우리가 박정태 씨가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이제 철학사를 이제 들레즈의 철학사를 봤습니다만은, 그 들레즈가 하이데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매일매일 한 장씩 읽었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하이데거의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 철학사를 거슬러 올라가죠. 철학사 공부가 그만큼 중요해요. 새로운 철학을 위해서는.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플라톤부터 이제 이 관념론, 이 서양 문명을 파괴하게 만든 그 원흉, 시작이 플라톤이라고 하면 거꾸로 추적해 가서 서양 철학을 지배하는 플라톤 시대까지 올라가죠. 플라톤 철학 올라가 보면 플라톤 이원론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학파도 많았고. 근데 뭐, 우리가 본 것처럼 소크라테의 죽음이, 이제 그 큰 변화를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플라톤의 철학이 그 당시에 이제 철학도 이제 전쟁이거든요. 전쟁. 뭐 여러 학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인데,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이 플라톤 철학이 뭐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등수를 매기는 식의 그런 식의 철학이기 때문에 지배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지배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이 주류 철학이 되고, 그 당시에 경쟁하던 이제 많은 철학자와 학파들이 그냥 소멸되는 거죠. 이제 이 플라톤 학파가 주도권을 쥐고 정치와 이렇게 서로 결탁하게 되면서 그들을 원래는 지혜자들이고 다 존경받고 똑같은 플라톤 학파하고 똑같은 그렇게 인정을 받던 그 학파들이고 철학자들이었는데, 궤변론자로 이렇게 매도가 되는 거, 매도. 그건 참 잔인할 정도로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혜자들이라는 뜻인데, 갑자기 그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제 괴멸되고 말죠. 학살당하는 건 마찬가지. 학문적인 학살. 그런 학파도 없어지고 이제 그들이 남긴 자료도 없고, 제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파들이 지리멸렬하고 없어집니다. 플라톤만 번성하고. 그래서 플라톤 철학으로 도배가 되는 거죠. 거기서 또 플라톤 그 아카데미라고 그러죠. 플라톤 스쿨이 뭐 1000년 이상을 지속됐다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제자가 뭐 하냐면 플라톤 철학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적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플라톤 철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도 적용을 하고, 뭐 가정에도 적용을 하고, 뭐 정치에다 윤리, 뭐 모든 것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 철학의 우산 안에 인류사의 전체가 다 포괄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똑같은 권위를 인정받고 학파를 형성했던 그런 플라톤 외에 다른 학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플라톤하고 서로 대립 관계에 있을 만한, 그리고 현재의 이 시대 상황에 맞을 만한 걸 찾아보니까, 에피쿠로스라는 이제 그 당시에 플라톤하고 뭐 대등한 관계에 있던 또 다른 학파, 뭐 쾌락주의인데,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쾌락은 아니죠. 사람이 인간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욕구,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뭐 예를 들면 수면욕이라든지 또는 뭐 식욕, 성욕 같은 걸 즐기며 살아라. 이제 다음 세상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플라톤 철학에 대한 어떤 반감에서도 비롯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원론적이라 뭐 더 중요한
이데아적인 사회가 있다, 뭐 그런 세상이 있다, 이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런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잘못된 사유다. 지상에 사는 것은 끝나는 거고, 다음 생에 가면은 그냥 이 인간이라는 건 다 흩어져서 무슨 기라든지 뭐 이 재료의 세계로 흩어지는 거니까 그거 오해하지 말고 그냥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쾌락이라고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요즘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철학이에요. 이론론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다. 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뭐, 거기서 뭐, 이데아가 분유가 되고, 뭐, 이 세상 악하고 거기는 선한 세상. 이런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는 철학이죠. 그 플라톤하고 가장 대척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땐 플라톤 학파에서는 가장 타도 대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이제 결국 플라톤과의 대결에서 패배를 했죠. 왜냐면 백성들의 지지도도 그렇고 뭐또 그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이 어떤 플라톤적인 그런 철학의 입맛에 맞으니까 이제 그걸 정치적인 지지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플라톤은 번성하고 이제 에피쿠로스는 거의 소멸되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그래도 명맥이 이제 이렇게 유지되면서 이제 루크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철학을 계승했고 그 양반이 자료들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잘 철학적으로 근거를 삼을 만한 뭐 이 사람 책에 의하면은 서양에는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에피쿠로스의 뭐 문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번역된 게 있다고 해요. 근데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볼 생각인데 근데 하여튼 그것이 이렇게 플라톤 철학에 대항해서 새로운 철학을 구성하기는 아마 에피쿠로스가 남긴 그 문서만 갖고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인 누크레티스가 티우스가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을 이제 잘 계승하고 이제 보다 규모 있게 이제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현재 이 모든 것이 해체된 이 현재까지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런 계보가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왔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제 박정태 씨의 입장에서 이제 이원론과 이론론의 차이.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 2차 대전에서 파괴된 문명과 정신적으로 6.8혁명에서 파괴된 그런 이제 정신 문명, 그 철학 이런 차원을 전체를 이원론이자 플라톤 철학으로 보고 이원론과 반대는 이론론이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리쿠레테우스부터 시작되는 그 나머지 이제 이렇게 철학사, 들레즈가 정리한 철학사는 이론론으로 파악해서 이론론, 이원론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김재인 씨는 이 플라톤 철학을 관념론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들레즈가 추구했던 에피쿠로스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으로 그렇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다를 뿐이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루크레티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이론론적이자 이 사람 표현 그 자연주의적인 철학을 이제 쭉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공부를 했다. 이건 독창성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런 이원론적인 철학자와 다르게 독창적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철학만 펼쳤는데 이 들레즈가 위대한 점은 철학사를 했다는 거예요. 박정태 씨의 책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수많은 자료들을 이제 섭렵하면서 그 에피쿠로스적인 이론론적인 또는 뭐 자연주의적인 철학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 나온 사람들이 시대마다 과연 있는가? 있다면 누군가? 어떤 점에서 이론론을 계승하고 왔는지를 추적해서 그걸 찾아내서 우리에게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좋죠. 우리 보고 그걸 철학사 전체를 이렇게 자료를 읽고 그걸 정리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서양에 태어났고 또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철학을 추구한 이런 양반이
그 일을 해줬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 박정태가 소개한 그 책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걸 누가 하겠어요? 위대하죠. 인물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고대에서는 이제 루크르티우스가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 에피쿠로스 이론론을 계승했고 그다음에 정세는 없어요. 우리가 딱 뭐 수업시 얘기했습니다. 왜 없냐면 중세는 그냥 플라톤 철학이잖아요. 대표가 이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인데 플라톤 철학이고 그 외에는 뭐 이론론적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면 이단자죠. 그건 뭐 그냥 처형당했을 겁니다. 조기에. 없었죠. 그래서 들레주 찾다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뛰고 이제 근대에 넘어오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 찾죠. 스피노자. 그래서 이분은 뭐 유대교인이지만 이제 이론론자다 보니까 뭐 범신론자다, 뭐 이단이라고 핍박을 엄청 받았죠. 그래서 평생 어디 취직도 못하고 취직하려고 그랬으면 뭐 원래 그 실력이나 여러 가지 봐서 뭐 대학 교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그 이제 중세 그 기독교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뭐 대학이라는 데 채용해 쓴다 그러면 뭐 압력이 들어와서 못 하겠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뭐 안경, 알을 깎는 뭐 그런 일을 하면서 평생 지냈다고 합니다. 자기 철학을 전개하면서 자기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래서 이분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 자연적 인간이다. 이론론적인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플라톤식으로 그렇게 이원론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이데아가 어딨냐 이렇게만 해도 그건 그냥 유명한 사람 플라톤 얘기했으니까 어디 있겠지 뭐 그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해서 위대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 이데아가 어디 있는데 실제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데아라는 게 설령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 자연과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공중 얘기했죠, 공중. 하늘.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원자 중에 투명한 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중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있지. 있는데 투명한 원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투명하게 보일 뿐이지 없는 건 아니죠. 다 있잖아요, 공중에도. 그런 식으로 뭐 이원론적인 뭐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이런 그 테두리 안에 하나로 있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레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대에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에피쿠로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이제 잘 설명하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뭐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죽어서 뭐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 있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안에 어디 따로 이 어떤 자연과 신과 인간을 떠나서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범신론이다 뭐 이단이다 별수 다 많은데 그래 니네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자기 철학을 죽을 때까지 굽히지 않고 그렇게 추구하고 설파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오래 못 살았다 그러죠. 아마 욕을 하도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뭐그 안경알을 깎으면 이제 그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슨 탄광이 질환 사람이 진폐증이라고 하죠. 탄가루가 많이 폐에 쌓여서 죽는데 아마 이 양반이 그 진폐증으로 죽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좀 오래 살았으면 한 70쯤 살았으면 책을 더 많이 쓰고 자기 철학을 아주 더 체계화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죽었으면 아쉽죠. 근데 하여튼 그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니체 얘기도 하고 그다음 베르그송 얘기도 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박정태 씨의 책을 보면 대철학자들 뭐 칸트를 비롯한 이런 철학자들로 보면은 워낙 광범위한 철학을 전개했기 때문에 다 이원론적인 게 아니고 거기서 찾아보면은 어떤 그 이론론적인 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갖고 이제 해석을 가해서 철학사에 넣죠. 뭐 흉도 있고 무슨 이런 사람들 쭉 그렇게 설명을 붙여서
이원론적인 플라톤 철학의 줄기가 대세를 이뤄서 엄청난 자료를 남기고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 실개천 같아도 끊이지 않고 에피쿠로스의 이론론적인 철학이 계속 전개되어 나왔다. 그것을 이제 들레즈가 찾아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를 보면 뭐 플라톤의 철학은 뭐 대산맥, 뭐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그냥 뭐 저 전라도부터 저 함경도 끝까지 쭉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연결하기는 뭐 아주 힘이 들지만 조금만 언덕처럼 이렇게 또 다른 산맥이 형성되어 왔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레주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독창적이라고 하면 서양 철학의 주류와 대세는 이원론인데 이론론적이었다 하는 게 독창적이고 또 이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은 주류가 이제 어떤 관념론적이라고 하면 이 들레즈의 철학은 자연주의적이다. 네, 자연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거라고 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우리 신학을 하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제 이론론적인 것이 더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 성경 해석하기는 이렇게 뭐 쓰임새라고 할까 이제 뭐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복음적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철학 공부만 해서 무슨 우리가 철학자가 되고 뭐 그걸 가지고 뭐 밥벌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고 봤을 때 이 세상은 지금 이론론적인 세상이 이미 됐다. 2차 대전 이후에 서양 철학도 큰 줄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주의자들이 워낙 전 분야를 다 석권하고 거기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 갖고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엎을 정도는 아니지만 시대 상황은 바뀌었다. 그래서 이 이론론적인 세상이 됐고 이제 점점 이 플라톤 철학은 해체를 선언했고 포스트 모던이니까 모던까지가 이제 플라톤 철학의 지배였다면 포스트니까 모던 이후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세는 이론론적으로 가고 있다. 자연주의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원론이 이론론으로 바뀐 것과 이제 우리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이제 우리 신학과 우리 신앙생활 뭐가 그것은 유리하고 뭐가 맞느냐고 그러면은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세상이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원론화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플라톤 철학이 맞아 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원죄를 대속해 버리면서 이원론을 가는 게 했던 그 성경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론화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성경도 읽어야 이 시대에 부합되는 성경 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론이 사실은 시도는 뭐 출애굽기 때 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상에 내려오셨어요. 시범적으로 내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거기 임재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직접 지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사람과 같이 거주를 33년이나 했고 그리고 이 대속을 통해서 휘장을 찢어버리고 성령이 전면적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셔갖고 하나님 신과 인간이 같이 사는 동역하는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플라톤 철학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세상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론론화 돼버렸는데 플라톤 철학 입장에서 계속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도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은 뭐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메타는 보이지 않는 세계, 버스 유니버스니까 세상이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이 사회에서는 그 실용화 됐다면 실용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대화하는 게 메타버스거든요. 사실적으로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제 얼굴이 보이고 목사님도 얼굴이 보이는 거 진짜가 아니잖아. 가상의 공간에 올려진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영상. 근데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거 우리 교회도 이미 이런 방식으로 이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새벽기도나 뭐 철야나 이런 거 다 영상,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경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또 온라인 거래. 옛날에는 오프라인에 가갖고 시장에 가서 물건 만져보고 이렇게 돈 주고 현찰 주고 했는데 누가 지금 현찰 사용합니까? 가서 직접 만져보고 구매하냐고. 가상공간에 올려진 그림이나 영상을 보고 다 구매를 하고 또 가상공간에서 다 돈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돈 거래도 은행 거래도 다 가상공간에서 하지. 누가 통장 갖고 돈 갖고 현찰 갖고 가서 예금하고 그걸 인출하고 하냐 말이에요.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빨리 그걸 인정하고 그럼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이런 복음적 상황에 적응해서 성경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먹을 만한 영의 양식으로 제공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레주가 고민한 것도 그런 거예요. 물론 뭐 기독교와 관련해서 고민한 건 아니지만 시대가 이미 2차 대전과 더불어 이혼론적인 플라톤 철학에 기초한 문명이 다 외적인 문명이 파괴가 됐고 스스로 파괴를 시킨 거예요. 내적으로는 68혁명, 5월 혁명을 통해서 모든 가치가 저 플라톤식의 철학이 만드는 가치가 다 부서져 내렸단 말이에요. 남은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만들어낸 거. 그 끝이 뭐냐면 이제 결혼 제도입니다. 거기서 만드는 제도, 법, 가치, 계약 다 무너진 거죠. 그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견해예요. 예를 들면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결혼했으면 평생 같이 살아야지. 그 윤리 도덕적으로 너는 그렇게 해. 그건 너 자신의 생각이지. 누구한테 강요를 해. 소수 집단의 일시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어디 가서 요즘에 뭐 무슨 레즈비언이 어쩌니 뭐 호모가 어쩌니 뭐 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큰일 납니다. 고수당에 인권에 걸리면 제일 무서운 게 인권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집단의 개인적인 의견이야. 소수의 의견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모든 사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문명의 가치도 옛날에는 뭐 서양 문명이 최고고 뭐 또 얼굴도 뭐 서양 얼굴이 뭐 최고인데 지금 그거 없어졌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의 눈이 작고 쌍꺼풀 없는 거 그게 좋다고 하더. 흑인들이 까만 피부가 좋다고 하는 거. 지금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통령도 쫓겨나요. 장관도 물러나야 됩니다. 연예인들 매도당합니다. 큰일 나요. 모든 가치는 가치 중립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사고 자체는 이미 다 끝나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는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설교했다가는 그냥 잡혀갑니다. 나는 뭐 신앙 고백적이다. 한번 잡아가라.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뭐 영웅 될 수 있겠지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감옥에 앉아서 뭐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산다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회나 이런 것은 이 시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개인적인 신앙 고백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들레즈의 독창성을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했지 이원론적인 전체 분위기 속에서 이론론적이었다. 관념론이 지배하는 전체 분위기 속에서 그 자연주의적이다. 이제 이런 걸 독창성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혁명이 가능할까, 실천 가능한 철학이냐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막스를 끌어들여요. 막스가 한 철학을 보면 지금까지의 철학은 역사를 해석했지만 앞으로의 철학은
역사를 변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들레즈의 철학사에서는 막스를 다루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양반은 앞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그 들레즈가 쓴 책들 보면은 이제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뭐 천개의 고원 이런 얘기들 책을 쓰는데, 그건 뭐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읽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정도만 알면 될 텐데, 그래서 앙티 오이디푸스 그래서 그것은 에,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책에서 비판적으로 보죠. 뭐냐면 그 중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류가 굉장히 노력을 했죠. 막 많이 죽기도 하고 화형당하고 뭐 단두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중세를 무너뜨리고 중세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또 자유를 얻어놓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꽉 짜여진 틀에 의해서 그냥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 뭐 무슨 죽은 자를 위한 미사까지 이렇게 다 있어. 그냥 보통 사람 편해. 그냥 그냥 정해진 그런 방식에 따라 살면 되는데, 네가 알아서 살고 그게 다 해체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아본 경험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이제 또 다른 코드가, 또 다른 중세 천주교 같은 형태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중세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기여했던 막시즘, 이것이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천주교랑 같죠. 더해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출소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경찰서를 만난 격으로 더 지독한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고 다 그랬는데 막스의 철학 자본론이 성경이 그들에게 성경이 되고, 막스가 신이 되고, 레닌이나 뭐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교황이 되고, 그 밑에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주교, 대주교니 뭐 추기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말 안 들으면 숙청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도 막스의 이론에 어긋나는 사람들. 근데 천주교보다 더 잔인하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그나마 신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무섭게 했지만, 이들은 무신론자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냥 막 사거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몇십만 명, 뭐 몇백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목택통이 한 7천만 명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7천만 명. 공산주의 혁명할 때 3천만 명 죽이고, 문화혁명할 때 4천만 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아니 이게 너무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택통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 성황 하나만 해도 한 7천만 명 되는데 뭐 죽이면 어때, 또 남은 데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또다시 공산주의가, 천주교가 막 전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막 가서 막 총으로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주교보다 더 무서운 형태로. 그래서 그것이 코드화인데, 리코드. 그래서 법과 제도와 계약에 의해서 또 다른 천주교 같은 더 무서운 형태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거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다른 이 천주교 중세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를 했던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또 다른 형태의 천주교 같은 그런 제도법 계약을 가지고 인간을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코드화하는 거예요. 리코드.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이드가 신이 되는 거지. 그리고 프로이드의 책들이 이제 그들에게 성경이 되는 거고, 거기서 문제 정신과 교수라든지 뭐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지역을 하나씩 차지하고 분야를 차지하고 이제 추기형이 되고 무슨 대주교 주교가 되는 것처럼 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말을 안 들으면 천주교가 또 다른 형태의 잔인한 방법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권위를 갖고 국가로부터도 이제 싸워서 그런 권세를 얻었는데, 그들이 멀쩡한 사람이 누가 됐든 정신병자라고 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병에 가두는 거죠. 또 다른 의미의 감옥입니다. 근데 거기는 말 안 듣는 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반항을 하고 그러면은
환자 취급에서 이제 사람이 멍청이 되는 그 주사를 놔가지고 점점 사람이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또 이제 공산주의가 뭐 모든 뭐 노동계라든지 가서 이제 뭐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조직을 하고 그런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플라톤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다 심리학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또 이제 학교가 있고 그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재상전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 안 댄 데를 다 플라톤이 그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플라톤주의화 하듯이 심리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나 안 되나 개나 거리나 다 심리학이야. 뭐 목회 심리학, 뭐 아동 심리학, 뭐 교육 심리학, 뭐 사모 심리학, 뭐 남자 심리학, 별의별 걸 다 갖다가 아주 그냥 거미손을 뻗치듯이 다 흡수해가지고 이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발 좀 리코드화 좀 하지 마라. 응? 그래서 참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 근데 그들도 이제 뭐 머리가 좋고 한 사람들이 뭐 대학마다 다 심리학과를 만들어 갖고 뭐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또 이론적으로 무장해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다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성공한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성공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구조가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가서 멀쩡한 사람들 가가지고 공산주의 세뇌교육 받게 되면 다 그 되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 뭐 데모 심하고 그럴 때는 물론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저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대단한 실력자가 아니라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그랬습니다만은 뭐 선배들이 공산주의에 관한 책 몇 권 같이 후배들 읽고 유식화 교육 가면 완전히 그냥 빨갛게 변해요. 응? 그래서 학교 그만 다녀도 좋다 이거야. 대학 다녀도 좋고 자기 뭐 자기를 신나 뿌리고 불질러도 좋다는 거야. 그리고 나 북한에도 갔다 오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한 거고 또 그 심리학도 그런 책을 몇 권 읽으면 그쪽으로 완전히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이 지배를 하고 공산주의 사상도 지배를 하는 거죠. 리코드화 다시 코드화 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근데 그 들레즈는 이제 그걸 문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앙티 오이디푸스를 가지고 이제 그 오이디푸스 신화를 가지고 이제 그 제코드화 프로이드가 이제 자기 심리학을 만들면서 그거 갖고 제코드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맹점 같은 걸 파헤치고 거기서 제코드화 되지 말자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은 이제 이 세상이 변혁을 하려면 막스의 그 이 철학과의 관련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 또 있거든요. 빈부의 격차 이런 걸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공산주의로 재코드화 되지 않더라도 역사를 해석하는 데서 변혁시키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아직도 막스의 그 혁명, 변혁의 문제와는 관련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우리가 이 책에서 좀 검토할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배운 얘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러한 철학적인 변혁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원론적이고 관념론이 만들었던 문명이 다 파괴가 됐다. 스스로 파괴를 시킨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런 이원론적이고 관념론이 만들어낸 가치들 그런 것들이 이제 68년 5월 혁명을 통해 다 무너졌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체됐는데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서 내는데 알아서 하면
야국 강식밖에 안 되죠. 짐승의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약한 자는 다 죽이고 집어삼키는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비판했던 중세만 또 못한 거예요. 지금 짐승이 사는 세계밖에 더 되겠어요. 본능에 따라 사는.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뭔가 해결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겠고 재구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뜻 있는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독보적인 역할을 한 것이 들레즈라고 보는 거고 들레즈의 방법은 플라톤이 지배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동등한 입장에 있던 플라톤 시대의 학파 중에 플라톤과 대척점에 있는 플라톤을 대체해서 현재 이 포스트 모던 이론론화된 시대에 걸맞는 학파가 있겠는가,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에피쿠루스고 또 그 제자인 루크레티우스였고 그런 계보를 쭉 찾아 내려오다 보니까 중세는 없었고 근대는 스피노자가 있었고 그 계보를 쭉 이어서 그 베르그손도 있고 뭐 또 중간에 니체도 들어갈 수 있겠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독특성이라고 말한다면 그동안의 철학자들은 다 무너졌지만 그들이 이원론이라고 하면 이 들레즈가 추구한 건 이론론이고 그걸 관념론이라고 말하면 자연주의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창성은 그런 점이 독창적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혁명의 가능성,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여기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제 자연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막스는 이제 유물론적이고 과학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만나서 잘 얘기가 되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철학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의 문제, 변혁의 문제는 막스하고 서로 잘 타협이 되면서 이제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현재까지는 이제 뭐 철학적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됐어요. 혁명이자 변혁에 관한 시도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좀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세상은 항상 철학보다 먼저 가죠.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철학은 뒤따라가면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설명하는 차원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철학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면서 철학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상은 이미 이론론적인 세상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한마디로 세상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 속에 다 함축된 걸 담고 있는 거고. 또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데 훨씬 이전에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이 지상에 오셨고 예수님 때 또 아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고 또 예수님이 그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으로 메타버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세상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세상인데 오늘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성경을 얘기하는데 아직 우리는 거기 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이 지상을 떠나서 뒤로 물러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성령이 할 거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더 유리하다. 내 육신을 가진 내 모습 갖고는 한계가 있는데 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성령은 무한하기 때문에 동시에 전 세계를 아우러서도 다 활동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 그게 유리하잖아.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가버나움에 있으면 예루살렘 사람은 못 만나잖아요. 또 나사렛에 있을 때는 가버나움 사람이 못 만나는데 성령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접속이 가능하니까.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굉장히 힘든데 온라인에서 만나면 뭐 그전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지성 목사님 강의할 때는 일본에 있는 선교사도 접속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온라인 열어놓으면은 잘만 하면 동시에 뭐 수만 명, 수십만 명도 서로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 열어졌는데 아직도 성령과의 관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들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그냥 예수님하고만 얘기를 해야지 성령 얘기를 꺼내면 그 이단시하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목회에서 이것이 그대로 실천이 되도록 우리가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으라고 허락을 해주셨고 그렇게 권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이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미 이 예수님이 시범을 보였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완전히 메타버스적인 시대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 철학과 더불어서 이 신앙 안에서 같이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개인적인 삶도 살아가고 또 우리 가정도 이루어가고 또 이 교회도 운영해 나가고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세상은 이제 이제서 메타버스를 얘기하고 활용을 하고 있고 교회는 이미 옛날에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허용됐고 그리고 실제 살았던 사도들이 있고 예수님 시범도 보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제 서양 신학이 가진 한계 때문에 아직도 플라톤적인 이원론에 매달려 있고 성령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짓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어정쩡한 태도, 철학도 바뀌었고 세상도 바뀌었고 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뭐 이미 2000년 전 이미 다 허락해주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용기 있게 아까도 뭐 이 서두에 뭐 성경 시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선 오늘 드린 말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이건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나를 비우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데 성령이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나는 그냥 스피커처럼 내 입술을 제공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직접 말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처음엔 안 되겠죠. 경건의 연습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0세까지 예수님이 자기가 말을 하고 성령의 도움 받았지 않겠어요? 기도도 하고 그런 정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세에 성령 세례 받고 자기 심령을 비우고 성령이 직접 말하게 하심을 경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예수인데 베드로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야 뭐 예수님의 산상설교 복음과는 힘있고 능력있고 내용이 꽉 찬 그런 설교를 하고 있거든. 3,000명이 회개했다니까요. 베드로가 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말씀한 거죠. 그래서 철학과 이 성경 우리 목회가 따르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혼자 목회하고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목회를 하는 거니까 이걸 반드시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여러 가지 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듬성듬성 있는 일이고 내일 새벽에도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한번 자기를 비우고 성령이 나를 통해 직접 말씀하는 걸 경험해 보자고요. 처음엔 안 돼요. 어쩌면 1000번을 연습해야 될지도 몰라.
처음부터 손흥민이 골을 잘 넣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김민찬이 피아노를 잘 칠 수 없잖아요. 나를 비워서 베토벤 곡 같으면 베토벤이 그 존재와 맞닿아에서 이렇게 명곡은 존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 이 청년을 통해서 음악이 연주를 하는 거지. 이 청년은 자기 몸을 빌려주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데크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명작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머리를 구상해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가 그 사람을 택해서 필경사로 쓰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빌려드리고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가요. 그러면서 얘기하거나 설교하거나 설교 끝나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철학과 성경이 이렇게 신학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지금은 철학은 이론 논자 철학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성경에서는 이론적 그런 이제 차원의 신앙이 사정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망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로지 기도를 통해 자기를 심령을 비우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성령이 나를 통해 직접 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변혁이 일어나는 변혁. 들레즈 철학 여기서 얘기한 그 대목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당하고 하는 설교는 그럴듯하지만 아무런 걸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령이 하셔야 사람의 심령 골수를 향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오로지 기도에 심취하고 내일 새벽부터 한번 당장 안 될 거예요. 성령이 말한다는 게 뭐지를 한번 본인이 좀 터득하면 좋겠습니다. 철학과 한번 이렇게 신앙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고 들레즈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 복음적 상황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